열린 사무공간이 오히려 생산성을 좀먹고 있다면? 컨설턴트가 누리는 한 가지 부수적인 혜택은 다양한 작업 환경을 가까이서 접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애틀랜틱 시스템스 길드라는 컨설턴트 팀의 주임 컨설턴트 톰 디마코는 수많은 사무실을 돌아다녀 보았는데 어떤 곳은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더 공간이 빽빽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그는 그런 교류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디마코는 동료 티모시 리스터와 함께 코딩워 게임스라는 연구를 고안해냈다. 이 게임의 목적은 최고와 최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특성을 알아내는 일이었다. 92개의 회사에서 일하는 개발자 600명 이상이 여기에 참여했다. 각 프로그래머는 근무 시간에 자기가 평소 일하는 자리에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코딩하고 테스트했다. 그리고 참가자마다 같은 회사의 파트너를 배당해 두었다. 하지만 이 파트너는 참가자와 전혀 소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작업했다. 이것은 게임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특징이었다. 결과를 보니 성과 차이가 대단히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최고의 프로그래머는 최악의 프로그래머에 비해 10대 1의 비율로 성과가 높았다. 최고의 프로그래머는 중간 프로그래머보다도 약 2.5배 성과가 뛰어났다. 디마코와 리스는 이런 깜짝 놀랄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법한 요인들은 이를테면 경력, 연봉, 작업에 투자한 시간 등은 결과와 거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10년 경력의 프로그래머도 2년 경력의 프로그래머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중간치 이상을 달성한 절반의 프로그래머들은 그 이하의 사람들보다 평균 10% 연봉이 낮았다. 실력은 거의 2배나 좋았는데 말이다. 무결점 결과물을 내놓은 프로그래머들은 실수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시간을 더 많이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덜 썼다. 이 수수께끼 같은 현상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단서가 있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한 프로그래머들은 같이 일하지 않았는데도 비슷비슷한 결과를 냈다. 이것은 최고의 성과를 낸 프로그래머들 중에 사생활, 개인 공간, 물리적 환경을 통제할 자유,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장 많이 주는 회사에서 일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성과를 낸 사람 중 62%가 업무 공간에서 사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한 반면 최악의 성과를 낸 사람 중에는 고작 19%만이 이렇게 답했다. 최악의 성과를 낸 사람 중에는 78%가 최고의 성과를 낸 사람 중에는 고작 38%만이 주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방해한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말했다. 코딩원 게임스는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지만 디마코와 리스터의 발견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세계보다 훨씬 넓은 분야까지 발을 뻗는다. 광범위한 산업에서 열린 사무공간과 관련해 실시한 최근의 산더미 같은 데이터도 이 게임의 결과를 확증해준다. 열린 사무공간은 생산성을 깎아먹고 기업에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과도 연관된다. 사람들이 아프거나 적대적으로 행동하거나 동기를 잃어버리거나 불안해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열린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은 고혈압과 스트레스 과다로 고통받기 쉽고 독감에 걸리기도 쉽다. 동료들과도 더 자주 다툰다. 동료들이 자기 통화 내용을 엿듣거나 컴퓨터 화면을 감시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동료들과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는 비율이 낮다. 시끄럽고 통제 불가능한 소음에 노출될 때가 잦은데 이에 따라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투쟁 도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되고 사교적으로 냉담해지고 성마르거나 공격적이거나 비협조적인 성향을 보인다. 실제로 과도한 자극은 사람들의 학습을 저해하는 듯 보인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도심의 거리에서 시끄럽게 걷기보다는 숲에서 조용히 산책할 때 더 잘 배운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노동자 3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른 연구는 단순히 방해받는 것 자체가 생산성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점을 밝혔다. 현대의 사무실 전사들의 귀중한 능력인 멀티태스킹조차 신화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제 과학자들은 두뇌가 두 가지 일에 동시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점을 안다. 멀티태스킹처럼 보이는 행동은 사실 여러 가지 일을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실수가 일어날 비율을 50%까지 높인다. 내향적인 사람들 중 다수는 이런 점을 본능적으로 알고 무리지어 지내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듯하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한 게임 설계사인 백본 엔터테인먼트는 초기에는 열린 사무공간을 도입했지만 상당수가 내향적이었던 게임 개발자들이 만족하지 못했다. 전직 창의 담당 이사인 마이크 미카는 이렇게 말한다. 그냥 커다란 창고에 책상만 있고 벽도 없어서 다들 서로 볼 수 있었죠. 우리는 칸막이 방식으로 바꾸었지만 걱정스러웠습니다. 창의적인 업무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리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결과를 보니 다들 몸을 숨기고 사람들과 떨어져 지낼 곳이 있는 쪽을 더 좋아하더군요. 이와 비슷한 일이 2000년 리복 인터내셔널에서도 발생했다. 회사가 매사추세츠주 캔턴에 있는 신규 본부에 직원 1250명을 통합한 것이다. 경영자들은 신발 디자이너들이 서로 접촉하면서 브레인스토밍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을 원하리라고 가정했다. 아마도 MBA를 할 때 얻은 아이디어이리라. 다행히도 이들은 먼저 신발 디자이너들과 면담했고 디자이너들은 사실 평화롭고 조용한 환경에 있어야 집중할 수 있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제이슨 프라이드라는 웹 애플리케이션 회사 37 시그널스의 공동 창업자에게도 낯설지 않았을 것이다. 2000년부터 10년간 프라이드는 대부분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작가를 포함한 수백 명에게 뭔가 해야 할 때 어떤 곳에서 일하고 싶은지 물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들 사무실만 빼고 다른 데라면 어디라도 가서 일했다는 점을 발견했는데 이 사무실들이 너무 시끄럽고 방해 요인이 많았던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프라이드의 직원 16명 중 고작 8명만이 37 시그널스가 있는 시카고에서 일하며 이들조차 사무실에 안 나와도 되고 심지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프라이드는 회의가 해독하다고 생각했다. 프라이드는 협력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다. 37 시그널스의 홈페이지에는 그들의 상품을 쓰면 생산적이고 유쾌하게 협력할 수 있다고 홍보되어 있다. 하지만 프라이드는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온라인 채팅 등과 같은 소극적인 협력 방식을 선호한다. 다른 직원들에게 그가 조언하는 말은 다음 회의 취소해요. 다시 잡지 마세요.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려요. 그는 또 말 없는 목요일을 제안하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서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고도 한다. 프라이드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창의적인 이들이 늘 알고 있었던 점을 큰 소리로 대변해준다. 예를 들어 카프카는 일하는 동안 사랑하는 약혼녀가 옆에 있는 것조차 못 견뎠다. 당신은 언젠가 내가 글을 쓸 때 옆에 앉아 있고 싶다고 말했죠. 내 말 잘 들어요. 그러면 나는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글쓰기란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 궁극의 자기 표현과 투항, 그 순간에 한 인간이 다른 사람과 관계한다면 자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고 따라서 제정신이 난 언제나 그런 일에서 움츠러들게 돼요. 바로 그래서 글을 쓸 때는 결코 충분히 혼자일 수도 없고 글을 쓸 때는 결코 충분히 고요할 수도 없고 심지어 밤조차 충분한 밤이 아닌 거예요. 훨씬 더 유쾌한 닥터 수스로 알려진 시어도어 가이젤, 미국 유명 그림책 작가, 옴기니 조차 일할 때는 개인 스튜디오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벽에 스케치와 그림이 붙어있는 그곳은 캘리포니아주 라호야에 있는 자기 집의 종탑이었다. 가이젤은 익살스러운 라임에서 풍기는 이미지와는 달리 훨씬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린 독자들을 만나러 공공장소에 나가는 일도 삼가면서 아이들이 모자 속 고양이처럼 유쾌하고 외향적인 사람을 기대할 텐데 자신의 조용한 성격에 실망할 거라며 조바심쳤다. 그는 자신의 성향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덩어리로 뭉쳐있으면 아이들은 무서워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브레인스토밍의 실체. 개인 공간이 창의성의 필수라면 동료 집단의 압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역시 필수다. 앨렉스 오스본이라는 전설적인 광고업자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라. 오늘날에는 오스본의 이름이 유명하지 않지만 20세기 초반에 그는 동시대인들을 사로잡던 전설적인 르네상스 인간이었다. 오스본은 광고 에이전시 바턴, 더스틴, 오스본의 공동 설립자였지만 그가 정말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은 1938년에 한 잡지 기자가 그를 점심에 초대하여 취미가 뭐냐고 물은 일을 계기로 저자가 되었을 때다. 그가 질문에 답했다. 상상이요. 오스본 씨, 그에 관한 책을 써야 합니다. 그 일은 오랜 세월 적임자를 기다려왔어요. 더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주제에 어울리는 시간과 에너지와 철저함을 투자하세요. 그래서 오스본은 그렇게 했다. 그는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책을 몇 권 집필했는데 사실 BBDO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그를 성과시게 한 문제를 다룬 것들이었다. 그것은 바로 직원들이 충분히 창의적이지 않다는 점이었다. 오스본 생각에 이들은 좋은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동료들에게 심판받을까 두려워서 공유하기를 꺼렸다. 오스본의 판단에 그 문제의 해법은 직원들을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일하게 하면서 비판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룹 멤버들이 비판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아이디어를 짜내는 과정이다. 브레인스토밍에는 4가지 원칙이 있다. 1.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심판하지 마라. 2. 자유분방하게 아이디어를 내라.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일수록 좋다.
3. 양을 늘려라.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좋다. 4.